제가 그래서 이제 논문을 쭉 찾아봤어요. 그래, 이 마음을 복잡계로 다룬 논문이 있는가 봤더니 국내 논문에는 별로 없는데 딱 하나 찾았어요. 하나 찾았는데 이게 2010년 세한철학회 학술지에 실린 그 논문인데요. 복잡계로서의 물질과 마음인데 저는 처음에는 이 논문을 그냥 대충 훑어보고 나서 그냥 마음도 복잡계다 그냥 이 정도 논문인 줄 알았더니 상당히 그 퀄리티가 있는 그런 논문이더라고요. 마음을 복잡성 교육 관점에서 다루는데 핵심을 아주 잘 짚어냈다. 그래서 좋은 논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 논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마음을 다룰 때 늘 이렇게 물질과의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아주 본질적으로 철학적으로도 중요하고 방법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질과 마음과의 관계를 최신 학문에서는, 최신 과학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 예를 들어서 유물론적으로 보느냐, 물질과 마음을 그래서 뭐 이분법적으로 보느냐, 둘 중에 어느 것이 우선한다고 보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거칠게 이야기하면은 물질과 마음은 결국은 같은 것이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복잡성 교육은 모든 이분법을 다 거부한다고 그랬죠. 모든 이분법을 뛰어넘는 거라고 하는데 역시 최신 과학은, 최신 학문은 그 물질과 마음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도 그건 옳지 않다고 본다.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아주 과학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양자역학하고 엔트로피 개념. 엔트로피는 연력학 2법칙에서 말하는 그 엔트로피예요. 자연현상은 질서가 있는 쪽에서부터 무질서한 쪽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피상적으로 보기에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시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않냐. 그 다음에 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은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냐. 그런데 제가 이제 쭉 저도 뭐 이쪽 분야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제 대충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양자역학과 엔트로피 개념이 결국은 물질과 마음의 이분법을 우리가 그 이분법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논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그 해외 논문, 해외 서적을 쭉 찾아봤더니 여기 2014년도에 나온 그 단행본인데요. Critic of Creativity and Complexity라는 책인데 이 책 제일 마지막 섹션 5에 Social Emotional Dynamics as Complex and Potentially Creative 이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정서적 현상을 다룬 거죠. 근데 이 중에 이제 3개의 논문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앞에 2개만 일단 읽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또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 중에서 오늘 첫 번째 논문 Helping Students Respond Creatively to a Complex World. 그러니까는 이 복잡한 세계를 아이들한테 가르친다는 것이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 3개의 논문에서 얘기하는데요. 근데 요새 왜 굳이 이것을 소셜 이모셔널 그 러닝하고 연결되냐면은 과거의 교육은 그랬잖아요. 아이들한테 주로 그 인지적 능력만 가르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것이 무슨 IQ 테스트나 뭐 지필고사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걸로 주로 시행이 됐는데 결국 아이들의 그 학습 능력 그것도 결국은 아이들의 마음이죠. 이 마음은 그렇게 단일한 변수로 결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왜 복잡계가 네스티드 스트럭처라고 그래갖고 개인 수준, 사회 수준, 뭐 국가 수준 또는 전 우주의 수준까지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중층적으로 포개진 그런 변수들을 다 다뤄야 된다. 그런 입장이 나타난 게 바로 결국은 사회정서 학습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3가지를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다음에 또 제가 계속 또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제가 요 발제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복잡계로서의 물질과 마음, 이 논문의 내용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논문에서 두 저자, 이제 박만준과 안우용은 나름대로 복잡계를 정의하는데 좀 특이하게 정의를 합니다. 이 복잡계를 뭐라고 정의했냐면은 기존의 패러다임만으로는 변수로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었던 요소들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 쉽게 이해하기 힘든 현상들을 총칭한다. 그러니까는 기존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물질적 패러다임, 선형적 패러다임, 그리고 그 단일한 변수만으로 어떤 그 현상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복잡계 이론은 물리과학의 엄밀한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다. 그러니까 물리과학의 엄밀한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게 인간의 마음 심리였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물질로서의 복잡계에 대한 논의를 마음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없을까?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이제 쓴 논문이다. 그렇지만 복잡계적인 접근을 마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뇌의 활동을 마음으로 보는 신경과학의 성과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뇌의 활동이라고 했을 때 그 뇌라는 것은 물질이잖아요. 신경과학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신경이라는 것도 물질이잖아요. 이 성과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마음을 복잡계적인 관점에서 다루지만은 이 물질을 다루는 그 신경과학의 입장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게 유물론적 관점이 아니냐. 특히 이제 그 저명한 그 뇌과학자들, 신경과학자들 보면은 본인이 스스로 유물론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논문을 찾아보다 보니까는 그게 꼭 유물론적 관점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논문의 저자는 복잡계를 세 개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단순 복잡계, 기능성 복잡계, 그 다음에 관계성 복잡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인지과학이나 뇌과학에서도 처음에는 이 뇌를 다룰 때 단순 복잡계로 다뤘다는 거예요. 단순히 뉴런의 집합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단순 복잡계다. 단순 복잡계의 예로서는 뭐 기체, 액체, 평형 상태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기능성 복잡계로 다룬 것은 뉴런들의 자기 조직화 속에서 나타나는 기능적 측면. 예를 들어서 단백질, 유전자 등 이런 게 이제 물리화학적으로 복잡계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복잡계 속에서 자기 조직화가 일어나고 우리 복잡계의 특징인 경로 의존성 이런 걸 설명하는 것은 기능성 복잡계 관점이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관계성 복잡계 관점. 그러니까 신경 연결 지도와 더불어 발현하는 네트워크 측면이 부각된다면 이것은 관계성 복잡계 관점이다. 그러니까는 이 신경과학자들은 우리 인간이 어떤 외부의 자극에서 반응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 어떤 감정을 나타내고 어떤 인지를 하고 행동을 할 때 신경 연결 지도가 매번 다르게 이렇게 탁탁 이렇게 관측이 되고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캐스, 컴플렉스 어댑티브 시스템, 복잡 적응 시스템이고, 그것이 이제 소산구조. 여기서 소산구조라는 것은 이 복잡계는 일반 자연적인 현상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움직이지만 이 복잡계는 에너지를 소비해가면서 질서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평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런 그 역동적인 복잡계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요. 질서를 만들어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를 소비해서 열 에너지도 이렇게 날려버리죠. 소산시켜버리죠. 그런 소산 구조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다. 이 효율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로 그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복잡계에서 효율성을 주장하면은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여기 이제 신경 연결지도, 그 신경과학자들이 신경 연결지도가 이렇게 발현되는 것을 봤더니 이 생명체가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감정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바뀌잖아요. 이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이거예요. 왜 그거를 이제 신경과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 우리 복잡계인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진화 과정에서 요럴 때는 특정 부분의 신경망을 연결시켜라라고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특정 상황에 부닥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 몸이나 마음이 작동할 수 있게 이렇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잡계니까는 여기 단순 복잡계처럼 평형 상태가 주가 아니라 비평형 상태가 정상적인 일상적인 상태죠. 그런 속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민첩하게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소산 구조의 이제 그런 복잡계라는 거예요. 특히 뇌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음을 계속 이제 앞으로 학생들한테 사회 정서적 학습을 교육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그거를 측정하고 관리해야 가르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사회 정서적 학습 교환을 짜고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그 마음에 대한 복잡계적 접근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이제 제가 이제 다음에는 그 마음으로서의 복잡계를 다루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일단 이 기본적인 철학적 입장이 중요한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복잡계적 접근은 생물 역시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물리과학의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완전히 배격하는 것이 아니며 이게 아직도 계속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모호한 방식으로 이 논문을 쓰신 분들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통적인 물리학적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입장을 완전히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외국 논문에서는 이 마음을 연구하는 새로운 학문 분야 중에 뉴로 코스몰로지라는 또 학문 분야가 새로 생겨났어요. 뉴로라는 것은 뭐예요? 신경과학이라는 얘기죠. 코스몰로지라는 것은 우주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 인간 그 객체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층층이 겹쳐진 복잡계, 저 우주까지 층층이 겹쳐진 사회, 뭐 학교, 국가, 인간관계, 우주까지 겹쳐진 그런 그 복잡계 속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인간 속에서부터 이렇게 상향식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연구하고 측정하고 관찰하는 방법이고 저 우주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향식으로 또 이렇게 연구하고 측정하는 방법 이 두 개가 동시에 결합해서 진행돼야 된다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뉴로 코스몰로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도 또 새로운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의 그 근대 산업화 시대의 그 행동주의 심리학이 전형적인 예인데 물질과 마음을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마음은 자연과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행동주의 심리학은 마음을 완전히 배제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물리학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마음 연구에. 그 다음에 또한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과학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입장. 이게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의 입장이에요.
이것을 고소해서도 안 된다. 제3의 입장이다. 여기서 굉장히 이렇게 물에 물탄도 술에 술탄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연구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미지의 신개척 분야인 거죠. 그래서 기존의 물질관에 대한 심대한 변화를 요구한다. 그냥 변화가 아니라 심대한 변화. 여기서 떡새 가르친 것은 제가 이제 줄을 단 거예요. 물질, 정신, 육체, 마음 등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이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이게 왜 이분법이 잘못됐느냐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양자역학에서 말은 빛의 소동과 입자의 이중성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양자 결맞음이라는 또 그 현상이 있는데 이것이 코히어런스라고, 히어런스예요. 그 결맞음이 원어로 코히어런스인데 이게 이제 복잡계의 특성 중에 하나잖아요. 코히어런스가. 그래서 이제 복잡계는 이 코히어런스를 뭐 응집력, 일관성 이렇게 이제 쭉 해석을 저는 해왔는데, 복잡계라는 게 변화무쌍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어떤 응집력과 일관성이 있잖아요. 우리 몸이 복잡계인데 우리 몸이 변화무쌍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몸은 어떤 그 정체성을 또 갖잖아요. 응집력이 있고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복잡계를 설명할 때 코히어런스인데 이게 양자역학에서도 나와요. 코히어런스라는 개념이 나오고 주로 이것을 결맞음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이제 복잡계에서도 이제 새롭게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또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잡계를 설명할 때 이 확률분포라는 관점에서 또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이 양자역학이 확률분포로 또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제 벌써 이제 머리가 좀 혹시 그리고 아까 이 논문의 저자가 그 시냅스를 관계성 복잡계로 규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물리학에 적용되는 방법이 마음을 탐구하는 데서 유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냅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뇌는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신경세포가 쫙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신경세포가 연결되는 부분을 시냅스라고 해요. 근데 신경세포는 물리적으로 딱 닿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떨어져 있어요. 나노미터 단위. 나노미터라는 것은 10의 9승분의 1미터거든요. 굉장히 짧은 간격으로 연결되는데 그 부분을 시냅스라고 해요. 근데 이 시냅스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끊어졌다 연결됐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유동성이 강하죠. 그 다음에 마음의 물질적인 구조, 그 다음에 물질적인 심리 구조. 우리가 이런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 마음과 물질을 이분법적으로 가지지는 안 된다. 그래서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뉴로 코스몰로지라는 학문 분야를 말씀드렸는데, 신생 그 학문 분야 중에 또 이렇게 그 마음을 연구하는 신생 학문 분야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심리생리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생리심리학. 심리생리학. 생리학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거잖아요. 그죠? 심리학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리적인 현상을 측정함으로써 마음을 설명하는 그런 또 학문 분야가 있거든요. 그 방법론에서 어떤 방법론을 쓰냐면 작년에 말씀드린 RQA 방법론을 써요. 그래서 이 RQA라는 방법론이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을 복잡계로서 마음을 연구하는데 꼭 필요한 방법론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뇌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뇌의 단순 복잡계적 측면은 시냅스는 이
50분의 1 마이크로미터 단위네요. 아까 제가 나노미터 단위라고 했는데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50분의 1 마이크로미터 단위고 시냅스의 수는 대뇌 피질에만 10억의 100만 배가 있다. 그리고 연결점이 가능한 수는 10의 100만 승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이 안 잡히시는데 우주의 전체 구조보다 더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인간의 뇌라는 것이. 그래서 최근에 그 뇌과학 연구하는 사람들은 좀 성급하긴 하지만은 인간의 그 뇌의 그 진화는 아직 초기 단계다. 따라서 인간의 뇌의 능력은 아직 뭐 5%도 발현이 안 됐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신개척 분야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또 주장을 하냐면은 우리 사람 중에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저기 유튜브 보니까는 저기 파주인가 어디 사는 그 영재 아동 제가 유튜브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아이는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한 걸 구성해서 아주 세밀한 그 SF 그 시나리오를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그린대요. 근데 걔가 눈을 감고 생각할 때 그 걔의 뇌파를 측정해 봤더니 고수들이 명상에 잠겼을 때 나오는 그런 그 뇌파가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책 몇 권을 막 암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좀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된 거지만 어떤 사람은 막 미래가 보인다고 그러고 막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막 얘기하고 하느님을 봤다고 막 그러고 내가 전생에 어딜 가서 어떤 경험을 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는 뭐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또 그런 거를 또 근거로 또 든다고요. 하여튼 어쨌거나 사회 정서 학습을 비롯한 그 마음 교육이 어떤 건지는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아직 초보 단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참 흥미롭고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적 복잡계적 측면에서는 자기 조직화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경로 의존성 형성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뭐 기억, 습관 형성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그다음 이제 관계성 복잡계적 측면에서는 이 신경회로망, 해부학적으로 이거는 관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또는 이와 함께 기억, 감정, 운동, 이미지 현상 등의 마음이 첨가된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꼭 그렇게 본질적으로 유물론적 관점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 신경 연결 지도라는 것이 있어요. 이걸 또는 커넥터미스. 이것도 이제 그 새로운 학문 분야예요. 커넥터미스라는 또 새로운 학문 분야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뇌신경 연결 지도를 작성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마음이 특정 마음 상태에 있을 때 특정한 신경 연결 지도가 매칭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신경 연결 지도는 물질적인 거 아니야? 그걸 보면서 마음을 또 연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철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그 신경과학적인 게 이제 에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노벨 물리학상 선생님인데 이분은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쭉 연구하면서 인간의 기억, 학습 의식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봤더니 일단 그 지각의 범주화가 이 신경망 속에서 일어나고 1차 국소지도, 2차 국소지도가 계속 N차 국소지도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개념의 범주화 또는 가치 정보, 우리가 또 가치를 판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범주 기억,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맥락 속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감정을 또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몸을 움직여요. 이런 것이 역동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이다. 물론 이 반복은 동일성의 반복이 아니라 차이의 반복인데 놀랍게도 이 베르그송이 있잖아요. 물질과 기억에서도 베르그송이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해요. 물론 이렇게 자세하게는 주장을 안 했지만은
우리가 어떤 그 베르그송이 거기서 뭘 예를 들었어요. 뭐 사과나무인가 뭔가를 예를 들었는데 그것을 볼 때 이렇게 반복해가면서 점점 구체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의 인식이. 그 다음에 요거는 이나스라고 있더라고요. 이나스. 요 이나스라는 사람이 의식의 출현은 세포의 운동성이 진화 과정에서 수많은 시냅스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중추신경들을 통해서 내면화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의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몸이 내면화된 것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정의했냐면은 감각운동인식이다. 우리는 늘 요게 이제 그 베르그솜이 주장하는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이에요. 우리는 늘 외부 세계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살잖아요. 우리 삶이라는 게 그거죠. 그게 이제 감각운동 이미지인데 그것이 곧 우리의 마음이다. 그런데 감각운동 이미지는 물리화학적 반응이 동반돼서 일어나는 전자기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는 신경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국은 스피노자의 심신통행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요거 이제 제가 주석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스피노자의 심신통행론은 심신관계를 세 가지 심신관계 세 가지 측면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세 가지 측면이 뭐냐면은 동일성, 상응성, 독립성이에요. 동일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스피노자가 말하는 그 심신통행론의 동일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몸과 마음은 결국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실체에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 이나스 같은 신경과학자들이,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동일성. 그 다음에 크리스토프 코우라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도 뭐 비슷한 건데 의식의 신경 상관물 NCC예요. Neural Correlates of Consciousness. 특정한 의식적 지각을 통해 공통적으로 충분한 최소한의 신경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나스가 말한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의식하고 상응하는 최소한의 신경 메커니즘이 있다. 왜 굳이 최소한이라고 그랬냐면은 이 상응성이라는 것이 1대1로 이렇게 매핑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극 배우나 탤런트나 영화 배우들은 자기 실제 마음속에는 없지만 연기를 해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거는 상응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최소한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뉴런 및 시냅스, 즉 복잡하게 설명 가능케 하다. 이것은 스피노자의 심신평행론 중에서 상응성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의식의 창발 현상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이 논문에서는 뇌 및 신경계는 시냅스들의 폐루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들의 가상 모임과 같은 것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복잡계라는 것이 그 닫혀진 순환적 루트, 그죠? 그러니까는 순환 루트라는 게 닫혀진 루트잖아요. 그 닫혀진 루트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폐루트라는 거예요. 뭐 복잡과 외부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중층적으로 구성된 복잡계들은 각 레벨마다 이렇게 순환적인 루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폐루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가상 모임 가능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가 어떤 특정 반응을 할 때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은 어때요? 이게 무한한 거예요. 창조성의 근원이거든요. 그게 그거는 이제 계속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그 가능성 중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고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정이에요. 감정. 그 다음에 이 감정은 또 맥락에 따라서 자기조직화를 통해서 선택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번역된 책인데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사람도 마음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알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창조된 장소다. 그러니까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들을 만들어내고 분류하는 마음의 특화 영역이 또 의식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또 시나리오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인지과학이나 신경과학에서 인간의 마음이 뭐냐라는 것을 쭉 설명해 왔는데, 아주 초기 단계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마치 정보 처리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인지과학 중에서 기능주의 이론이라고 해요.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똑같은 메커니즘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래갖고 인간의 마음도 결국은 인간의 뇌죠. 인간의 뇌도 결국은 정보 처리를 하는 것이니까는 정보 처리하는 컴퓨터랑 똑같은 것일 것이다. 인지과학의 초기 단계에서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다가 뭐 중간중간 단계를 거쳐서 얼마 전에는 뇌를 체화된 인지. 그러니까는 뇌가 몸하고 연결돼서 우리 몸이 외부하고 역동적으로 작용되는 그것이 결국 마음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데, 최근에는 뭐냐면은 인간의 마음은 결국은 어떤 기능이 제일 핵심이라고 했을 때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게 시나리오고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꾸며내는 게 그게 기능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은 특정한 자아나 주체가 있어서 그것을 구성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계속 순환 논리에 빠지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뇌의 기능, 마음의 기능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건데, 그러면 그 이야기는 누가 구성하는 거냐 했을 때, 그것을 구성하는 주체나 자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구성하는 자아나 주체는 그럼 또 그건 어디서 온 것이냐, 이런 순환 논리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구성하는 자아나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죠. 느낌이나 맥락을 따라서 연구하는 또 다른 시나리오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의식의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이 속에서 자아도 만들어질 뿐인데 우리가 그것을 마치 나라고 착각할 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나라는 자아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주장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리고 뇌과학에서는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이미지는 뇌가 만들어내는 환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객관적 인식론에서 설명하는 그 이미지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과잉 자아 속에서 시달리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 응?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 말하는 고해의 바다라는 것도 결국은 그거죠. 그러니까는 그 환상, 그 자아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열반의 빛에 도달하는 거죠. 그거는 또 그렇게 또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불교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자기 현실 속 정체성을, 이거를 그러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에 얽매이고 꼭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의식의 흐름을 우리가 알아채는 것이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공부하다 보면 마음과 관련된 개념들이 무지 많잖아요. 뭐 지각, 인식부터 시작해서 뭐 의지, 의도, 뭐 자아, 생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학자마다 또 규정하는데 다르니까요. 일단 입자라는 것은 물질이에요, 물질. 그리고 여기서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파동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파동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파도가 치잖아요. 그 다음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그 공기가 진동하는 파동을 듣는 거잖아요. 그 파동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입자는 물질인데, 여기서 말하는 파동은 말이죠. 우리 파도가 치는 파동, 공기 진동, 이거 물질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보예요, 정보. 여기서 말하는 파동은 정보예요. 확률 봐요. 확률이에요, 확률. 이 정보 확률이
것은 물질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정본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자를 전제로 한 개념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마음에 와 닿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서 빛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라 할 때 이 파동은 물질이 아니라 정보, 확률의 개념이고 정본이 확률이라는 것은 관찰자를 전제로 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마음과 관계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확률의 의미는 관찰자에 의해서 관찰될 확률이에요. 빛이 어떤 빛이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라는 얘기는 그때 그 파동이라는 것은 그 빛이 관찰자에 의해서 발견될 확률이 전 우주에 걸쳐서 파동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관찰자에서 관찰이 될 때 비로소 특정 위치와 속도가 그 입자의 위치와 속도가 비로소 특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시세계에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금 여기 외대 여기 강의실에 있잖아요. 근데 실제는 제가 여기에 100%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에 존재할 확률이 99.9999%고 제가 저 달나라에 존재할 확률도 0.0000 몇 프로로 그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확률이고 정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상 자체는 관찰되거나 측정되기 전에는 그런 형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물질입니까? 정신입니까? 물질은 아니거든요. 그 마음과 관계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관찰자는 의식의 존재를 불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간과 같이 의식이 있는 존재를 통해서 관찰되는 것만 관찰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것도 관찰로 보는 거예요. 상호작용하는 거. 우리 복잡계라는 것이 다 상호작용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도 여기서 말하는 관찰의 개념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져와요. 그리고 그 관찰이라는 것은 측정이라는 개념하고도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모든 대상은 확률적으로 존재하다가 관계를 맺거나 관찰되거나 측정되거나 할 때 비로소 물질로 등장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질과 정신의 이분법이 깨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우리 거시세계에서는 물질을 확실히 우리가 인식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은 상대방의 마음을 인식할 수가 없죠. 그죠? 추정할 뿐이죠. 내 마음도 우리가 인식할 수 없죠. 정확히. 그죠? 우리가 느껴질 뿐이죠. 그러면은 거시세계에서는 왜 이렇게 마음은 그렇게 측정하게 안 되고 인식이 안 됩니까? 그것은 거시세계에서는 이미 많은 존재들이 이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이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확률이나 파동이 이미 물질로 전환되어 버리는 거죠. 그것을 양자역학에서는 파동함수가 붕괴된다고 해요. 이미 거시세계에서는 그 파동함수가 붕괴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성의 그것은 이제 따라서 관찰을 포함한 측정이나 상호작용 등 어떤 형태의 관계 맺음을 의미한다. 이것을 양자역학으로는 디코히어런스. 그러니까는 관측되고 측정되기 전에 그 파동함수로 확률적으로 분포하는 상태를 코히어런스라고 해요. 그것을 양자 결맞은 상태라고. 그리고 관계를 맺거나 측정이 되거나 관찰이 돼서 그것이 물질로 인식될 때의 상태를 결 어긋남 됐다고. 그리고 그것을 파동함수가 붕괴됐다고 해요. 그리고 코히어런스의 상태를 양자가 중첩된 상태라고 봐요.
슈퍼포지션. 그렇다면은 이 이중성의 의미는 모든 물질은 관찰 전에는 확률적으로 존재하고 또는 존재하지 않고 간객관적으로 관찰 전에는 확률적으로 존재하고 관찰을 했을 때 비로소 존재할 확률이 1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복잡성 교육하는 게 뭐 이렇게 양자역학까지 얘기하냐, 무슨 파동을 얘기하냐 그러는데, 제가 그때 저는 슬라이드 한 장이 완전히 눈에 꽂혔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쨌든지 모르겠는데 그 슬라이드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슬라이드예요. 발달 교육학을 얘기하면서 피아제는 그 연령에 따라서 이 어떤 그 학습자의 역량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선형적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여기 누구예요 이분이? 시글러? 네. 시글러라는 분은 그게 아니라 중첩 파동으로 존재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좀 소름 끼치지 않으신가요? 이게 사회 SEL 문건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을 알아야 되는 거죠. 특히 마음을 공부할 때. 그러니까 이거를, 이 양자역학의 그런 그 현상이 미시세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거시세계에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미시세계, 거시세계도 그것도 일종의 이분법이고, 거시 현상에서도 양자역학이 적용된다는 게 이미 학계의 정설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그 미시세계와 같은 현상이 안 나타나냐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워낙 상호작용이 이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미묘한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슈레딩거라는 사람은 그 파동함수 방정식을 또 수학적으로 만들어냈어요. 이 슈레딩거 파동함수라고 그러는데, 저도 이거 뭔 뜻인지 잘 몰라요. 뭐 외계어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그 파동함수예요. 푸사이죠. 요 푸사이.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푸사이 요 함수는 이 복소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도 있지만 허수도 있어요. 이 허수라는 것은 뭐예요?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수를 허수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그 단위 허수가 이제 루트 마이너스 1이죠. 루트 마이너스 1. 이 루트 마이너스 1은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이거는 실제 우리 살고 있는 세계를 표현하는 수가 아니거든요. 이 허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래요? 아까 그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그 세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들려주는, 그 세계를 들려주는 뭐라고 표시했냐면 잠재태라고 했어요. 더 버추얼. 잠재성의 세계예요. 파동함수로 존재하는 그 세계예요. 이거를 복잡계에다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저라고 표현하면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 외대 정문 앞에서 1시간 후에 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 일어날 가능성,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외대 정문 앞에서 1시간 이후에 교통사고가 날 확률은 지금 확률적으로 분포하고 있어요. 그죠? 그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미분 방정식으로 표시할 때 실수로는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계에서 나타나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허수로밖에 표현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실제로 교통사고가 났어요? 또는 안 났어요? 그러면은 그 확률은 이 푸사이 절대값의 제곱으로 해서 이제 실수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그 허수의 세계는 더 버추얼, 잠재성의 세계고,
이 실수로 표현되는 세계는 더 액추얼, 현실성의 세계고, 그렇다면 창조성의 근원은 어디예요? 더 버추얼의 세계예요. 그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성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미개척 신대륙이고, 그 명상을 한 그 고수 그 스님들은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어쩌고. 그리고 옛날에 그 소신 공양 있잖아요. 자기 몸에, 당신 몸에 휘발유 뿌리고 불을 붙여도 전혀 자세 흐트러짐 없이 그냥 자기 마음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 요기들의 고수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자기 마음을 조절해서. 너무 이상한 얘기 하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요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햄릿 모델이죠. 햄릿을 가리키는 1990년대 미국의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햄릿을 가리키기 위해서 햄릿 그 소설의 그 구성을 이렇게 그 스텔라죠. 벤심, 우리나라로 지금 벤심으로 이렇게 모델링한 건데,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각 변수들. 여기에 이제 그 절양 변수도 있고, 유량 변수도 있고, 보조 변수도 있고, 파라메터라는 그런 변수도 있어요. 이 모델링 하려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특정 변수의 그 비헤이비어 오버. 이거는 실제 복잡계가, 물론 이게 굉장히 유용한 툴이지만은 실제 복잡계라기보다는 각 변수들의 그 관계를 함수로 이미 프로그램 시킨 거기 때문에 이거를 시뮬레이션에서 돌릴 때는 이미 결정론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 상황을 실제 세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제 세계라고 했을 때 어느 특정 시점에서 특정 변수가 특정 값을 갖기 전에는 다른 변수들은 전부 다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외대 정문학 교통사고를 예로 든 것처럼, 그죠? 그렇잖아요. 확률적으로 존재할 뿐이겠죠. 그러니까는 이런 주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동함수 확률 분포라는 것이 미시세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가 특히 마음을 다루는 복잡성 교육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국소성이라는, 우리가 왜 복잡계의 특성, 속성을 다룰 때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근접 상호작용이잖아요. 그죠? 근접 상호작용을 통해서 국지적으로 창발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전체 시스템에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건데, 그런 그 비슷한 개념을 양자역학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아인슈타인은 그 양자역학을 부정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상대성 이론하고 다르거든요.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정보와 물질의 전달 속도는 빛의 속도를 넘어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국소성이에요. 그런데 양자 현상에서는 그게 깨져버려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느 한쪽을 측정하면은 동시에 그 반대쪽에서도 동시에 그 영향을 미쳐요. 그게 비국소성이라는 건데, 과학자들이 물리적 실험으로 증명을 다 했대요. 네. 그 양자역학도 지금 계속 논쟁되는 게 많은데, 20세기 초중반에 주장됐던 게 2000년대 넘어와서 막 증명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증명될수록 양자역학 이론이야말로 물리현상과 마음의
그래서 이미 이건 학계의 정설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논리가.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복잡성 교육 그 마음 이런 것도 이걸로 설명이 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아직은 좀 이렇게 우리하고 좀 먼 이야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잠깐 또 말씀드릴 것은 이게 본인 스스로 유물론자라고 주장하는 그 신경과학자들이 그 유물론이라고 그 마음을 설명할 때 유물론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 결국은 마음이라는 것은 진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의 먼 조상이 하나의 세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세포는 물리화학적인 반응에서 진화된 거잖아요. 물질로부터 진화된 것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유물론적 관점 맞아요. 그렇지만은 실제 진화론의 그 핵심 논리를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의식의 수수께끼를 풀다라는 요 책에서 제가 본 건데요. 자연선택에 대한 진화이론의 개요는 이 진화라는 개념이 어떤 특정한 뭐 물질이나 이런 데서 없던 게 이렇게 생겨났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여러 요소가 지속적으로 풍부하다. 일단 변이 현상이 무한히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 유전자가 그렇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생물이 창발될 수 있었던 이야기는 우리 유전자는 끊임없이 변이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현상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조건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변이된 형질을 끊임없이 복제해낼 수 있는 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변이된 것을 또 복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마투라나의 책에서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그 변이된 것이 차별적으로 내추럴 셀렉션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게 이런 그 진화의 핵심적인 논리 중에 물질적인 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물질에만 적용된다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리처드 도킨스라고 이분이 저거죠? 이기적 유전자 그분이죠? 그분이 그래서 밈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이 밈이라는 게 미메시스인가 모방이라는 이 밈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완전히 정신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미메시스인가라는 그 모방이라는 개념하고 유전자라는 개념하고 이제 합성어를 이 도킨스가 만들어낸 건데 우리 인간의 마음 또는 문화가 전파되는 현상. 그러니까는 우리 마음도 변이가 엄청 많죠. 그죠?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또 계속 복제가 되잖아요. 그죠? 각각의 마음은 또 내추럴 셀렉션 되잖아요. 옛날, 저 80년대, 제가 라떼를 좀 말씀드리면, 80년대는 교무실에서 막 담배 피우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 사고방식이. 이것도 일종의 진화 현상이죠. 그렇다면은, 마음도 진화된다고 했을 때, 라고 본다면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게 꼭 유물론적 관점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저는 성급하게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마음이 본격적으로 진화하는 시대다. 복잡성 사고 교육을 해야 된다는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간의 뇌의 진화 속도는 매우 느리다. 그렇잖아요. 뇌의 진화를 물질로만 봤을 때는 그죠? 그런데 사회의 그 발달 속도는 그보다 빠르다. 복잡성이 전개되는 속도는 훨씬 빠르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복잡성 사고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도 이제는 AI나 빅데이터의 도움으로 진화의 속도가 빨라진다면, 그죠? 빨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논리가 수정이 돼야 되죠. 아무튼 보완이 되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연력학 제2법칙이 왜 중요한가? 저도 이게 그 RQA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뭐 많이 못했어요. 저도 바빠서 많이 못했는데 RQA가 그 복잡계의 속성을 이제 분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RQA를 갖고 복잡계를 분석할 때 그 분석하는 속성 중에 하나가 엔트로피예요. 엔트로피. 특히 그 정보 이론에서 말하는 셰넌 엔트로피를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이게 왜 갑자기 엔트로피가 나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알았어요. 자, 연력학 제2법칙을 순전히 물리적인 면만 봤을 때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질서가 있는 쪽에서 질서가 없는 쪽으로 전개된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일어날 확률이 적은 쪽에서 일어날 확률이 높은 쪽으로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률을 일단 이야기하면은 이제는 확률 분포가 생각나시죠? 관찰자를 전제로 한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볼츠만이라는 사람의 아이디어예요. 이 볼츠만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천재거든요. 볼츠만 이전에는 과학자들이 이 엔트로피 연력학 이 법칙을 물질적인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그래갖고 이 볼츠만이 공식을 만들었어요. S는 K 로그 W. 그래갖고 이 W를 볼츠만은 뭐로 해석했냐면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인자들의 배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 복잡계를 구성하는 인자들의 배열 방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수록 엔트로피가 높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인자들의 배열 방식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복잡계 시스템의 인자들이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얘기죠. 결정도가 낮다는 얘기고 정확도가 낮다는 것이고 그만큼 정보량이 많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엔트로피는 높아요. 그런데 반대로 인자들의 배열 방식이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딱 측정을 하거나 관찰을 했을 때는 배열 방식이 딱 하나로 결정되는 거죠. 아까 제가 그 햄린 모델링 특정 시점에서 특정 변수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측정한 것이고 관찰한 것이고 그때 배열 방식은 딱 하나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엔트로피가 최소화가 돼서 제로가 되는 거예요. W 값이 1이 되는 거예요. 수학 좀 하시는 분은 아시죠? 로그 1은 제로거든요. 로그 1은 제로예요. 그리고 여기서 K가 이제 볼츠만 상수인데 이걸 특정 값으로 정해져 있어요. RQ에서 왜 엔트로피를 그런 식으로 측정하겠어요? 바로 이 개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즉 엔트로피가 높다는 것은 확률 분포가 균일하다는 것으로 정보량이 많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확률 분포가 균일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까 외대 앞 정문 1시간 교통사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무한히 많은 변수들이 작용해야죠. 그죠? 무한히 많은 변수들이 작용해야 되고 그 확률 분포는 굉장히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죠? 특정 요소가 특별히 확률 높게 작용하지 않죠.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잡하게 모델링을 할 때 다루어야 될 정보량이 무지무지 많아지죠. 그게 다 같은 개념이에요. 엔트로피가 높다는 것은 확률 분포가 균일하다는 것이고 정보량이 많다는 것이고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잖아요. 놀라움의 정도가 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무지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모르는지도 모른다는 정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어날 확률이 더 적은 사건이 더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통사고를 시스템으로 모델링 해봤더니
우리가 확실한 정보를 얻었어요. 뭐냐? 어떤 A라는 사람이 술을 드셔갖고 지금 어느 강의실에서 졸고 계신데 그분이 1시간 후에 음주운전을 그 앞에서 할 거라는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확률 분포가 균일하지 않죠. 예? 그 음주운전과 관련된 변수들의 확률 분포가 갑자기 높아지죠. 그럴 때는 정보량이 급속히 적어지죠. 놀라움의 정도는 낮아지죠. 그래 당연히 교통사고 나게 돼 있어, 그죠? 일어날 확률이 더 높은 경우에 정보가 작아지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복잡계로서의 마음을 다룰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역시 마찬가지죠. 엔트로피는 일종의 물리량인데 관찰자의 인식과 연결된 정보량 및 확률로 해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계 분석 방법론 RQA에서 복잡계 속성 중 하나가 엔트로피. 여기서 이제 셰넌 엔트로피. 이거는 정보학 이론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이것도 이렇게 식이 있어요. 이렇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만하라고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복잡성 교육이라는 것이 결국은 복잡계를 만들어서 거기서 새로운 지식, 삶, 정서, 역량 이런 것이 창조되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평형 속에서는 그런 게 창조되지 않죠. 비평형, 평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그게 창조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복잡계를 잘 만들면서 교육하라는 얘기죠. 이게 어떤 의미로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올려드린 자료 중에 제가 이제 기계 번역한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제가 참고 문헌을 일부러 쭉 올려놨는데 여기 이렇게 그 복잡성 교육 실제 사례들이 이렇게 쭉 엄청 다양한 사례들을 그 논문에서 인용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다른 거 할 것도 많아서 이 복잡성 교육을 하더라도 저도 동아리 이런 데서나 겨우 했는데 이 사례들을 근거로 해서 이분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복잡성 수업에서 만들어지는 복잡계는 하나도 그 동일한 것이 반복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만족스럽게 다루라는 얘기는 이 복잡계라는 것은 늘 그 상황과 맥락에 적합하게 전개되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걸 적실성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